은행 직원들은 노숙자를 경계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누군가는 냄새가 난다며 콧살을 찡그린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직원 중 한 명이 말을 걸며 음료를 건네주자 성만은 목이 메었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 성만은 조용히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때 오직 그녀만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첫 번째로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박성만 회장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2번째 생일.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침대 옆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된 오늘 날짜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먹겠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성만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욱 애틋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지도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비서가 준비해 놓은 최고급 수트를 입고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식탁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진한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정성 가득한 냄새였습니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미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성만은 식탁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자리 잡고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표면적인 걱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딱딱했으며 말끝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이참에 상속 플랜을 좀 정리해야죠. 성만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건넨 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말을 들은 순간 성만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둘째 아들이 말했다. 대출 만기일인가요? 그 말에 며느리가 키득거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만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붉어진 눈을 감추듯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얘기해보자. 너희가 말한 상속 이야기. 가족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축하의 기쁨이 아니라 계산된 기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성만은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폴더를 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신이 기부해온 영수증과 재단 기부 기록들이 화면에 가득 나타났습니다. 나는 재산을 쌓으려고 산 게 아니다. 사람을 남기려고 살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화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을 왜 남한테 쓰셨어요? 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그 순간 성만의 눈에서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생일이 아니라 회계보고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가족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만 긴장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들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성만의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곤거렸습니다. 재벌가 딸이겠지? 또 사업 확장하려고 하겠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한 은행원입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행원? 우리 집이랑 급이 안 맞잖아. 그러나 준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직접 보세요.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버지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보마.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진심을 확인하기로.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이라면 나는 가진 걸 모두 내려놓고 가보겠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한 노숙자 변장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만 회장은 식탁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직 식지 않은 미역국과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게 이런 걸까? 그때 준호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정면에 앉았습니다. 평소 회사 이야기 외에는 말을 잘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 말입니다. 성만은 고개를 살짝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진심을 이야기하길 바랐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흰색 종이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은행 사원증이 걸린 사진 속에는 이지아, 단정한 미소를 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했지? 성만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표정에서 갈등이 읽혔습니다. 예. 준호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지아는 제가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과 달라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사람을 먼저 보라는 그 말, 그걸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만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는 재벌 3세다. 내게 접근하는 사람 대부분은 내 사람이 아니라 내 재산을 보고 온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면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며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준호의 손등 위에 작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했겠죠. 아버지, 제 전부를 걸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진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만의 마음 한켠에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으로는 모르지. 성만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햇빛이 흐릿하게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넌 그 아이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는구나? 예,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질 않았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면 달라져 버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 말은 성만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역시 평생 사람에게 이용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먼저 보이는 시선들, 그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사진을 다시 집어 올렸습니다. 지아의 눈동자에는 꾸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확인해 보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보시겠다고요? 그래.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전제라면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다. 준호는 성만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시려고? 그때 성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감추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내려놓을 때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지. 준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변장을 하시려는 건가요? 성만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겉모습이 초라할수록 사람의 속은 더 선명해진다. 준호는 걱정과 불안이 섞인 시선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시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만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다는 거다. 너의 행복이 걸린 문제니까. 준호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험 지아는 통과할 겁니다. 성만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넌 진심을 믿는다고 했지?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성만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어본 적이 있었나? 방 안에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은행을 찾아가게 됩니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는 조용히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내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박성만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비서에게 싼 옷을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만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의 개인 의상실 대신 작은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점퍼, 세탁기가 버린 것 같은 헐렁한 바지, 그리고 누렇게 낡아버린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걸 입으실 겁니까? 성만은 옷을 한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프라다나 에르메스가 아닌 이름 없는 누더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벗어야 본심이 드러난다고 했지. 비서는 당황했습니다. 성만은 옷을 하나씩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했던 어깨가 낡은 점퍼를 걸치는 순간부터 축 처져 보였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분명 같은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재벌 회장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붙이고 얼굴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먼지를 칠하자 표정까지 달라졌습니다. 성만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걸 모두 뺀 모습인가? 비서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성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깨끗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모두 갖춘 뒤 비서는 회장에게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대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운전기사도 필요 없다. 택시로 가겠다.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신분이라도 노출되면 된 거다.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본다는 뜻이겠지. 비서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자기 뜻을 굽힌 적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성만은 건물을 나서며 두꺼운 보안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회장이라는 신분이 그 문 뒤에 가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조차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평범한 사람은
이런 눈빛을 받는 건가? 헛기침을 하며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든 순간 택시는 멈추지 않고 지나쳐갔습니다. 2대, 3대, 4대. 마침내 한 택시가 서더니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하나요?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태워주었습니다. 성만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멈춰 세웠습니다. 아, 현금밖에 없네. 그 말을 의도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백미러 넘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반응조차 성만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지방의 작은 은행에 도착했을 때 성만은 의도적으로 건물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작은 행동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다. 은행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왜 들어오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창구 직원 2명이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며 누가 그를 상대할지 밀어내듯 떠넘겼습니다. 한 직원은 속삭였습니다. 저분 냄새 나 그냥 번호표 뽑으라고 해. 다른 직원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오늘 재수가 없네. 성만의 손은 작게 떨렸습니다. 그가 평생 받아왔던 대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평생 VIP 룸에서 모셔지던 사람이 오늘은 번호표조차 뽑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나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번호표 뽑으시면 됩니다. 번호표 기계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번호표 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번호표요. 저기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구 끝에서 누군가 의자를 끌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확실하게 들리는 말. 고객님, 여기 앉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만은 사진 속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지아. 그녀는 성큼 다가와 회장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셨어요? 잠깐 앉아서 따뜻한 물 좀 드세요.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만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처음 인정받고 있다. 은행 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번호를 부르는 전광판의 B-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박성만 회장은 마치 낯선 세계에 던져진 이방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가 버튼을 두드리는 손으로부터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번호표 기계는 아예 먹통이었고 버튼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삐삐.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를 흘끗 쳐다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고객님, 번호표 뽑으셔야 합니다. 성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가 안 나오는데. 직원은 마치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턱을 받치고 말했습니다. 그럼 잠시 쉬세요. 시스템 문제예요. 그는 시시라는 영어 발음을 어색하게 섞었습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성만의 시선이 직원들의 얼굴을 지나가자 그들의 표정에는 불편함, 경계심, 그리고 불쾌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왜 없지? 노숙자 맞지? 은행에 왜 들어오는 거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그가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구 끝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존재감을 가진 소리였습니다. 쓱. 이지아가 의자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한 듯 성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아는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쪽에 앉으세요. 그 말은 도와드릴게요라는 뜻보다 당신은 기다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가깝고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작은 눈짓을 하며 지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아 씨, 왜 저 사람한테? 거기 의자까지. 지아는 시선을 흔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이시잖아요. 그 단단한 목소리에 다른 직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성만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건네준 종이컵을 보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춥지 않으셨어요? 손이 너무 차가우시네요. 그런 말, 누군가의 감정을 신경 쓰는 말, 그런 말을 성만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성만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지아의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좀 냄새가 나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 성만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재벌로서 살아오며 똑바로 그런 말을 꺼낼 일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불편하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성만의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 굳어있던 것이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구 다른 직원이 지아에게 다가와 귓속말하듯 말했습니다. 지아 씨, VIP 고객 예약 들어왔어요. 저분은 그냥 번호표 뽑으라고 해요. 지아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VIP보다 먼저 오신 분부터 도와드릴게요. VIP보다 먼저, 번호표보다 먼저, 규정보다 먼저, 사람이 먼저였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성만은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나, 돈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 다른 직원이라면 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차분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고객님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그겁니다. 그 단단한 말에 성만의 심장이 갑자기 크게 뛰었습니다. 진심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지아는 상담 창구로 그를 안내하면서 의자를 끌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눈을 맞추고 앉았습니다. 은행이라는 공간에서 눈을 맞춘다는 건 당신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성만은 문득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아실 거예요. 성만이 종이컵을 내려놓자 지아는 아주 미세한 떨림까지 놓치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오신 건가요? 성만의 목이 메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건 처음이요. 지아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라고요. 성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보았다. 지아는 성만을 상담 자리로 안내하며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성만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 한마디에 성만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말투에는 시간이 아깝다는 조바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느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성만은 일부러 어색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속에 넣어둔 종이 뭉치를 꺼내 지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지폐 몇 장과 접혀 찢어진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지아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려서 하나하나 펼쳐보며 신분증을 조심히 반듯하게 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신 거 보면 아끼시는 돈이겠어요. 그 말에 성만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의 돈을 아끼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지아는 사직서를 쓰는 듯한 정직함으로 말했다. 오늘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통장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송금이 필요하신가요? 성만은 일부러 말했습니다. 나 돈이 많아질 수 있네.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어. 다른 직원이라면 분명 눈빛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계좌 유치나 실적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는 고객님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고객님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성만의 심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로 사람을 보는 걸까? 그는 더 강하게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돈을 맡기면 특별하게 잘 대해주나? 지아는 잠시 웃으며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VIP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저는 고객님을 돈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창구 옆에 걸린 슬로건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존중. 하지만 직원들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만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누구보다 그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편해지긴 해요. 하지만 사람까지 바꾸진 못해요. 그 말에 성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성만은 돈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이 많기에 사람을 잃었고 돈이 있기에 상처도 컸습니다. 지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고객님이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 순간 성만은 다른 창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고객님 여기로 오세요.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다른 직원들이 한 남자에게 빠르게 다가가며 안내하는 모습. 전형적인 VIP 우대 서비스였습니다. 지아의 표현이 맞았습니다. 돈이 고객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은행 안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이 아이뿐이구나. 그는 마지막으로 좀 더 노골적인 시험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큰 돈을 맡기면 혹시 나에게 잘해줄 생각 없나? 그 질문 뒤에는 의도된 함정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흔들린다면 지아는 가짜다. 돈과 관계없이 사람을 본다면 진짜다. 지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해드리는 건요, 고객님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예요. 단정하고 흔들림 없는 답변. 그 순간 성만의 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종이컵을 다시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성만의 눈에 아주 작은 떨림이 생겼습니다. 저 아이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구나.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심을 더 알고 싶다. 은행 업무가 끝나갈 무렵 지아는 성만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또 오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나와 다시 연결되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성만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일을 할 때만 친절한 걸까?
퇴근 후에도 사람이 우선일까? 퇴근 후의 행동은 진짜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회사 이름 없이, 고객이라는 단어 없이, 그때의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지아는 은행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가벼운 패딩을 걸치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직장인의 평범한 모습. 하지만 걸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성만은 일정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비서도 없이 혼자 재벌 회장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냥 한 노인일 뿐이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숫자로만 살아온 삶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쫓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등도 희미하고 간판도 오래되어 글자가 군데군데 벗겨진 가게. 장화분식.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지아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안쪽에서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노인이 나왔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젓가락을 닦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또 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거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성만도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투자? 보통 사람들은 시혜라고 합니다. 베푼다, 도와준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힘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말은 달랐습니다. 투자. 그 말은 상대를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꺼내 건넸다. 내려진 블라인드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할머니의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약값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크게 젓고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은행도 너 보고 하지 말랬다며. 지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은행에서는 규정상 못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려면 잔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절차가 있대요. 그녀는 봉투를 다시 할머니의 손에 눌러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잔고도 적고 월급도 많지 않지만.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전 이런 데 쓰고 싶어요. 그 말에 성만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마음을 크게 치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왜 자신이 가진 걸 나누는 거지? 성만은 평생 사람을 수치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익률, 수익성, 손실 방지. 돈을 나누는 행위는 항상 계산이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자. 그녀는 계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아가 한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자존심이 무너졌다. 성만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어디에 써왔지? 돈을 벌었고 기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장갑 낀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대신 할머니도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성만은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퇴근 후의 선택에서도 사람을 봤다. 어떤 고객에게도 어떤 돈보다도 저 아이는 진심이구나. 성만은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조사해봐라.
장할머니와 이지아의 관계,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나는 지금 누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박성만 회장은 택시 창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며 눈을 찔렀습니다. 비서 최 씨에게 보낸 문자가 계속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사해봐라. 장할머니와 이지아의 관계. 그 말은 누군가를 의심하는 말이라기보다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아의 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건 곧 상처받을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그 밤 비서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까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만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긴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저 아이가 실망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일까봐 두려운 건지도 모르지. 다음 날 아침 비서는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성만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결론부터 말해. 비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대출 사기 피해자 정보, 민원 기록, 상담 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할머니는 사기 조직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성만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지아는? 비서는 조심스레 말을 잇습니다. 은행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되자 이지아 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적금을 깨서 도와드렸습니다. 적금, 월급쟁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전망. 성만은 손가락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금을 깼다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 씨 개인 계좌에서 장할머니 계좌로 3차례 송금되었습니다. 3차례, 한 번이 아니라. 성만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군. 비서는 덧붙입니다. 그녀는 인사평가에서도 실적은 낮은데 고객 만족도가 높다며 팀장에게 지적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성만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질책받았다고? 예.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비서는 모니터에 메모 캡처본을 띄웠습니다. 고객에게 너무 시간을 쏟음, 효율이 떨어짐. 성만은 천천히 화면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왜 결점이 되는가? 그 순간 그는 무언가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자신의 회사, 자신이 만든 조직, 거기에서도 사람보다 효율이 앞섰던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회사에서 틀린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해. 장할머니가 망한 분식집을 다시 열 수 있던 이유. 지아 씨가 보증 서준 덕분입니다. 성만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증까지 섰다고? 보증?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까지 위험에 넣는 선택입니다. 성만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지아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성만은 문득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는데. 비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계속 시험하시겠습니까?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험은 더 이상 지아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잠시 후 성만은 손을 탁자에 올리고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지. 그리고 말했다. VIP 룸으로 그녀를 부르게.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체를 밝히실 겁니까? 성만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진심을 보여줄 때지. 그 순간 성만의 마음속에서 어떤 오래된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이었어.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오늘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박성만 회장은 낡은 점퍼 대신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했고 구두는 조용히 바닥을 밟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위험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조용하고 낮았습니다. 은행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지점장이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VIP 전용 상담실, 지아가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며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마 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VIP 룸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며 순간 멈춰섰습니다. 정장, 빛나는 시계, 비서, 지점장, 그리고 전혀 다른 분위기. 가장 낯선 것은 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앉아요. 지아는 미묘한 불안에 휩싸여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만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가방을 열어 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장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 아시죠? 지아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성만은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장할머니의 채무, 당신이 대신 갚고 있었죠. 지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알려드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성만은 봉투를 지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문서는 장할머니의 모든 채무가 상환되었다는 증빙입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제 더는 할머니가 빚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저에게? 성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를 기억하십니까? 지아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어제 번호표 기계 앞에서 도와달라던 노인 말입니다. 지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그 노숙자가 그게 나였습니다. 지아는 의자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건넨 따뜻한 물, 손을 잡아주며 말했던 괜찮습니다라는 위로. 그 모든 것이 재벌 회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성만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내 아들의 예비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지. 지아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돈이 많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고 차가운 테이블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보여주려 한 게 아니었어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이 더 선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생 재산을 쌓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지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뿐이에요. 성만은 잠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 아들이 사람을 믿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아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준호는 지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아 씨, 저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지아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아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성만 회장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사람을 얻는 순간 재산은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VIP 룸의 공기는 무겁게 정지된 듯 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준호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재벌 3세라는 타이틀이 아닌 한 남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지아 씨, 숨기려 했던 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지아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뭘 지키고 싶었는데요? 준호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VIP 룸이라는 차갑고 공식적인 공간에서 무릎 꿇는 행동은 모든 것보다 진심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쌓아온 시간을 돈이라는 단어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지아의 손이 입으로 올라가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감정은 이미 눈을 통해 다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믿지 못해서? 아니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고백은 예기치 못한 모양으로 흘렀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은 늘 제가 가진 것만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아 씨는 제가 가진 걸 보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았습니다. 지아의 눈물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재벌이 아니었으면 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더 빨리 당신 곁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준호는 잠시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런 당신이었기에 아버지께서 직접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아의 시선이 박성만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성만은 처음으로 온전히 사람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너를 시험하려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네. 그 말에는 자책과 깨달음과 사랑이 동시에 실려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재단하는 게 익숙했지. 사람을 믿는 게 익숙하지 않았네.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험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만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래, 미안하네.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사람을 굴리고 수없이 지시하고 수없이 판단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다. 하지만 알아줘. 너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싶었네. 지아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인생을 이용할 생각이 없어요. 그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아 씨,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준호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바라봐준 사람. 제가 원하는 방향의 사람이 되게 해준 사람. 성만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호에게 주지 못했던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잡아 올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지아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놓지 않을게요. VIP 룸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고개 코출 벨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만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누구보다 깊고 오래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사랑은 계산이 없어야 하는 거였지. 그의 표정은 편안해졌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너희 앞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 말을 마친 회장은 천천히 걸음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남자가 처음으로 비워내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만 회장은 VIP 룸을 나서며 느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긴 복도를 혼자 걸어 내려가면서 그는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진심을 보여주기로. 다음 날 저녁 성만은 가족들을 모두 호출했습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들어오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재산, 유산, 지분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 가족들은 하나같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예상은 똑같았습니다. 드디어 상속 논의를 하려는 거야.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테이블 위에 노트북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님, 상속 정리 얘기 오늘 하시는 건가요? 성만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탐욕과 조급함을 읽었습니다. 그래, 오늘 정리하겠다. 순간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손을 비비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합리적으로 분배하시는 게. 하지만 성만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분배는 이미 끝났다.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지아와 장할머니의 사진이 함께 모자이크되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적금을 깨서 송금한 내역, 보증서류, 채무상환 확인서. 가족들의 얼굴은 한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죠? 은행 직원 아닌가요? 왜 우리 얘가 저런 데 돈을 써요?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성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 아이가 사람을 위해 쓴 돈이다. 첫째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아버님, 세상은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봅니다. 성만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는 손해를 본 게 아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인생은 돈을 벌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며 사는 거다. 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만은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내 재산의 70%는 사회와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이들에게 간다. 첫째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성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화면에 지아의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노숙자로 변장한 성만에게 차가운 직원들이 등을 돌리고 지아만 그를 따뜻하게 대했던 CCTV 화면도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드물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호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아 씨를 선택했습니다. 멈칫하던 첫째 아들이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은행원이 뭐, 우리가 지켜야 할 집안에 어울리긴 하냐? 성만은 준호를 대신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문보다 사람이 먼저다.
첫째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돈이 먼저라고요. 성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려 한다.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성만은 준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존중한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성만은 지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 둘이 만든 삶을 축복하겠다. 첫째 며느리는 결국 소리 질렀습니다. 왜 저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성만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배웠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더는 재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남겨져 있는 동안 성만의 눈가에는 묵직하고도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드디어 늦은 나이에 사람을 배우는 중이구나. 지아는 현관 앞에서 굳어버린 채 눈앞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듯 허공에서 숨을 붙잡으려 했다. 지저분한 점퍼, 수염, 빛바랜 비닐봉지 그 모든 것이 그저 연기였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뇌리에서 폭발하듯 퍼졌다. 그때 문 안쪽에서 낮지만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그 목소리에 지아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 안쪽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낡은 점퍼 대신 맞춤 수트, 흐트러진 수염 대신 정갈한 얼굴, 그리고 위압적인 기품. 박도윤 회장. 지아가 살면서 뉴스와 잡지에서 수없이 보던 그 사람이었다. 지아는 몸이 굳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숙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재벌 회장이라니 생각이 5방향으로 동시에 흩어졌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소파를 가리켰다. 앉지. 그 말에 지아는 천천히 움직였다. 다리가 흔들려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체면을 지켰다.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고 목이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다. 도윤 회장은 지아를 빤히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감정이 많았다. 의심, 기대, 그리고 무언가 묵직한 진심까지.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하나, 둘. 그리고 멈췄다. 내 아들이 그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지아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그 말이 이렇게까지 무섭고 무게 있게 들릴 줄은 몰랐다. 방 안에 흐르는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웠다. 도윤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어.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거든.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전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준호 씨가 진심이니까요. 도윤은 미세하게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검증에 가까웠다. 그는 바닥 옆 서랍을 열어 일정 두께의 서류를 꺼냈다. 검은 파일, 두꺼운 계약서 같은 존재감. 이건 혼전계약서다. 지아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펴며 말했다. 결혼 후에도 내 재산에는 손대지 않는다. 대신 당신 아버지 빚 대신 갚아줄 수 있다. 지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의 허리가 망가지고 폐지를 줍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지아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 말은 제 진심을 돈으로 시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도윤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아는 테이블에서 손을 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안에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 회장은 그 침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질문을 던졌다.
노숙자인 나에게는 왜 그렇게 친절했나? 지아의 눈가가 조금 젖어들었다. 저는 그분이 노숙자라서 도운 게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표정에 변함이 생겼다.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 도윤은 노연하게 펜을 집어들더니 계약서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지아 앞에서 계약서를 찍기 시작했다.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찢찢찢.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람을 보는 눈. 나보다 낫군. 지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도윤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하네, 지아 씨. 이제 당신을 내 며느리로 맞을 준비가 됐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아의 마음이 무너지듯 따뜻해졌다. 그동안의 불확실함과 불안, 서러움이 한 번에 휘몰아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지아는 웃고 있었다. 결국 사랑은 시험이 아니었다. 사람을 보는 마음이 진실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아는 깨달았다. 누군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날 밤 지아는 도윤 회장 저택의 거실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 넓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조명은 따뜻했고 창밖의 정원에서는 잔잔한 분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지아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던 도윤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준호가 올 거네.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좋겠지. 그 말과 동시에 집 안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나왔다. 지아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지아. 준호였다. 그는 지아를 보는 순간 그대로 안아버렸다.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고 지아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도윤 회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준호는 지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뭐라고 들었어? 아버지가 또 혹시... 지아는 울음 대신 미소를 선택했다. 나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당신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준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지아를 끌어안으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마워. 도윤 회장이 둘에게 다가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 방금 썼던 단단한 표정을 지운 뒤 의외의 말을 던졌다. 사실 나도 노숙자 출신이네. 지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누가 봐도 고급 수트와 큰 저택, 재벌회장. 그런 사람이 노숙자였다고?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젊었을 때 사업이 망하고 가족도 다 떠났다. 길에서 며칠을 굶었지. 누군가 나를 믿어준 덕에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 천천히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때 알았지. 가진 게 없어도 사람에게는 품위가 있다고. 그 말은 단지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 그가 왜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시험했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지아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그때 도윤 회장은 갑자기 허리를 숙였다. 지아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우리 아들을 부탁하네. 지아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재벌 회장이, 그것도 자존심 강한 도윤 회장이 모습을 낮추고 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사람을 다시 믿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지아는 눈시울을 적시며 고개를 숙여 답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둘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이 완성되었다. 그저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며칠 뒤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함 대신 따뜻함을 선택한 결혼식이었다. 하얀 꽃이 가득한 작은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팔을 내밀었다. 그의 옷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녹아 있었다. 우리 딸, 이제 내려놓아도 되겠지?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젠 제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끝까지 밝게 웃었다. 결혼 서약 시간. 도윤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돈은 따뜻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니까. 하객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 말이 너무나도 깊게 가슴에 박혔다. 준호가 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 지아는 살며시 웃으며 답했다. 그게 전부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도윤 회장은 살짝 뒤돌아 자신이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거 그냥 버리지 마. 나를 일으켜 세운 옷이니까. 비서는 고개를 숙여 옷을 챙겼다. 그 순간 회장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옷은 그의 과거였고 그의 상처였으며 동시에 그의 배움이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돈으로도 판단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을 어떤 마음으로 잡아주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그리고 지아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사람을 보면 길이 보이고 돈을 보면 벽만 보인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갔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